그 네파이안 다시 쓰기라는 제목은 그래서 다시 이 책을 지루하면 죽는 자를 존 레러가 썼지만 그걸 다시 한번 내가 새로 쓰는 거죠. 근대적 퍼즐, 그다음에 탈근대적 미스테리, 그리고 그거 두 개가 이제 이 타겟적 미스터리라면 그게 이제 교육론을 많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타겟적 교육론 등 이 세 부분으로 다시 쓰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난 에러의 이 지루하면 죽는다 미스터리 책의 숨겨진 시스템을 발굴해 보려고 합니다. 이 책이 그 말컴 그레드웰이 좋은 저자죠. 이 책을 사랑한다. 모든 책에서 뭔가를 배웠다라고 찬사를 보내듯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이 책이 지루하면 죽는다가.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어, 독자가 담론 체계를 이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지 어떤 시스템인지 무슨 주제가 뭔지를 하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이 근대적 퍼즐하고 탈근대적 미스테리의 시대 구분 이게 두 개가 완전히 다른 시대에 관한 건데 이게 두 개 구별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된 거죠. 즉 근대에서 탈근대로 혁명적으로 전환하는 시대 라는 걸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데리다가, 이거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데리다가 고명론, 옛날 이론, 이게 데리다의 이론인데, 데리다 이론 중에 하나인데, 데리다는 그렇게 심하게 얘기를 안 하는데, 내가 심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근대 시대 이전의 용어, 예전 용어죠. 예전 용어를 지금 새로운 시대가 왔어요. 그러니까, 탈근대 시대의 개념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조나레도 알고 있듯이 미스테리라는 개념이 하나 쓰다가 어? 근데 갑자기 이걸 갖다가 퍼즐과 미스테리로 나누어 설명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퍼즐과 미스테리로 그러니까 미스테리라는 단어는 원래 있던 단어잖아요. 이걸 나누어 설명하듯이 그거 이유가 뭐냐면 미스터리라는 개념 자체 내부에 근대와 탈근대 사상이 섞여 혼재해 있어서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제목은 미스테리인데 두 개가 서로 섞여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의 폭파보다는 내파 작업 안에서 그 중간에 그걸 다시 부셔서 다시 보는 거죠. 그래서 필자가 조난 에러의 지루하면 죽는 날 좋아해요. 좋아하니까 이 그 책 읽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 이 교수의 책 읽기에서 조각조각 폭파 작업을 하면서 읽으려는 거예요. 하나하나 분석하고 다시 끄집어내갖고 다시 다 조각조각 잘라갖고 다시 이어붙이려고 그러는 거죠. 일명 이런 구절이 있는데 마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이란 이것이다. 우리가 아는 게 얼마나 적은지, 우리가 이해하는 건 그보다 또 얼마나 적은지 알게 한다. 인간의 뇌는 모든 것을 보지 못한다. 그러기에는 세상이 너무 크고 너무 가득하며 너무 낯설다. 그렇기에 뇌는 사고의 지름길을 선택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이, 세상은 너무 크고 너무 가득하여 너무 낯설지만 사고의 지름길을 선택하는 뇌의 한계. 이건 이미 밝힌 바가 있는 거예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다니엘, 데니얼 카네만의 행정공제학이라는 학문으로 밝힌 거죠. 거기서는 그의 두 번째 책, 두 번째로 번역된 책, 노이즈에서 사고의 지름길을 선택한 시스템 원이죠, 그게. 즉, 예측 오류의 개선을 통한 명확한 정답을 요구하는 근대 담론 시스템의 한계, 이 시스템 원의 한계죠, 이게,를 의식적으로 판단 지연하며 통계 등 객관적 사료를 이용하는 시스템 2로 국적 기업의 경영 판단을 알목할 만하게 개선한 자신의 사례들을 그 책에서 잔뜩 인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대적 퍼즐에 대해서 이제 따로 얘기해 보면 그러니까 근대적 퍼즐이라는 퍼즐 이것만 갖고도 사실은 그런 퍼즐 갖고 안 되고 탈근대적 미스테리만 필요하냐 그렇지 않아요.
퍼즐이란 미스테리 이론의 근대적 담론만 알아도 아직은 근대 사회에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어요. 이 대중예술 같은데 말이죠. 그걸 갖다가 조런 헤러가 드라마, 조금 전에 슬쩍 인용했던 마술, 공포 영화, 파이포그래피, NFL 드래프트와 심지어 성관계에 관해서까지 조런 헤러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퍼즐만 그 설명이 되는 것. 나는 마이클과 이야기를 나누지 이건 드라마예요. 집으로 돌아가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를 다시 봤다. 그가 시청자를 엉뚱한 방향으로 인도하기 위해 그리고 예상치 못한 결말을 위해 어떤 식으로 길을 놓았는지 퍼즐을 맺는 거죠, 일부러. 이 에피소드는 광고를 보며 이어질 드라마를 기다릴 수밖에 없게 타밍을 절묘하게 계산한 소름 끼치는 미스터리의 향연이다. 라는 미스터리가 써 있죠. 결말은 감동적이며 만족스럽다. 드라마가 다 그렇죠. 특히 연속극이요. 나는 시청자를 속이는 게 정말 재밌어요. 또 제대로만 하면 속는 일이 얼마나 재밌는지 보여줄 수도 있죠. 사람들이 이런 드라마를 보는 이유는 그거거든요. 속고 싶은 마음. 물론 결국엔 진실을 알게 될 테지만 아직 모르는 상태를 즐기기 때문에 눈을 뗄 수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그 진실을 알게 될 테지만 아직 모르는 상태를 즐기려는 시청자의 속고 싶은 마음. 이 마이클의 말처럼 드라마 시리즈의 성공 요인이었단 말이죠. 그렇더라도 그게 뭐는 아니다. 팔근대적 미스테리가 아니라 빠진 정보만 찾으면 되는 근대적 퍼즐. 이란 사실을 구분해 설명을 못하니까 이 마이클이 성공했다는 사실,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넘어서서 성공 공식을 찾아내는 데까지 논리가 전개되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성공했느냐, 왜 성공을 했냐 이런 분석을 할 수 있을 텐데 못했단 말이죠. 드라마도 다 그렇죠. 또 마술도 이 근대적 퍼즐, 미스터리의 대표 사례 중 하나예요. 퍼즐 같은 거죠. 근대적 미스터리 퍼즐의 대표 사례. 마술이 해독하기 어려운 이유는 뭘까? 고작 몇 가지 기술로 구성되는 마술의 수법을 왜 관파하기 어려운 걸까? 가장 큰 이유는 기능적 고착이라는 우리의 인지 편향 때문이다. 즉, 우리는 하나의 물건이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으로만 쓰일 거라고 가정한다는 거예요. 모자는 뭐냐? 머리에 쓰는 물건인 거죠. 안에 토끼가 들어갈 만한 공간이 숨겨질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관의 비밀의 문이 신발에 자석이 달려있을 리 없다는 것. 이런 물건들은 너무 일상적이기 때문에 다르게 쓰이거나 특이한 방식으로 변형할 방법을 떠올리기가 쉽지 않아요. 마술가는 이러한 맹점을 이용하는 거죠. 기능적 고착을 사용하는 트릭이 많죠. 우리가 거울을 쓰는 이유는 거기에 비친 모습을 보기 위해서죠. 거울은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준다. 근데 모릿은 천재적으로 이 기능을 역이용했다. 그래서 마술의 수법이 공개되면 상당히 시시하게 느껴져요. 퍼즐이니까 하나만 딱 보면 알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겨울에 여러 가지 동료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 반짝이는 표면을 이용해 노새처럼 커다란 동물을 숨길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한다. 고정관념 때문에 해답을 상상하지 못한다. 이게 마술의 틀이 가능한 이유죠. 그 결과 불가능해 보이는 속임수. 해리 후딘이나 데이비드 카퍼필드와 같은 위대한 스턴트 마술의 선조가 탄생했다. 신기하게도 어린이들은 대개 기능적 고착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아직 그 기능적 고착이 뭔지 모르죠. 모자를 머리에 써야 된다 생각 안 하죠. 그러니까 5살짜리에게 일상적 물건을 쥐어주면 원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관심을 보일 가능성이 크단 말이죠. 그래서 마술사에게는 어른보다 아이를 상대하는 게 더 까다로운 일인 거죠. 아이들은 모자나 거울 등 사물에 대한 고정관념에 물들지 않았기 때문에 감탄을 유발하기가 훨씬 어렵다. 그러니까 모자에서 토끼가 나도 안 놀라는 거죠. 가장 평범한 것들에 또 미지의 영역이 존재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마술의 성공은 상상의 실패에 달려 있다.
마술은 도처에 존재하지 않은 가능성을 포착하지 않은 못하는 지점에서 미스터리를 끌어낸다. 드라마 제작자 마이클이 말한 속고 싶은 마음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인지 편향으로 인한 기능적 고착이라고 번역될 수 있어요. 그지? 그러니까 빠진 정보만 찾으면 인지 오류를 벗어나 명확한 정답을 찾을 수 있다는 퍼즐, 이러한 근대적 미스테리 관념에 사로잡힌 근대적 세계관의 한계로 인한 사태가 마술의 수수께끼란 말이죠. 그러니까 마이클이 말한 속고 싶은 마음은 진짜로 속고 싶은 마음이기보다 우리가 드라마 볼 때 그렇단 말이에요. 연속 볼 때 특히 빠진 정보만 찾으면 명확한 정보를 명확한 정답을, 그지? 명확한 정답을 알 수 있음을 보증하는 TV 드라마 에피소드의 장르적 특성을 아는 시청자니까, 그러니까 이건 다 알 거야, 곧, 그지? 그러니까 뭐냐면 아직 모르는 상태를 즐기는 때문에 눈을 뗄 수 없다고 기쁘게 인정하는 거죠. 이 마술도 비슷해요. 마술도 하나의 물건이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으로만 쓰일 거라 가정하며 모자는 머리에 쓰는 물건이니까 안에 토끼가 들어가면 공간이 숨겨져 있을 리 없다고 생각하는 기능적 고착으로 인해 인지 편향에 빠지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모자는 머리에 쓰는 물건이라는 기능적 고착의 영향을 받지 않은 어린이 같은 상태라면, 또는 근대의 상문적 세계관의 한계에 갇혀 상상의 경험을 실패하지 않을 정도로 시적 상상력이 풍부하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고정관념과 기능적 예측 오류에 신경을 쓰지 않겠죠. 그리고 미스테리의 바다에서 헤엄치기를 즐기는 적극적 열린 사고를 지향하는 슈퍼 예측가라면 어떻게 보겠어요? 탈근대적 미스테리의 관점에서 보니까, 그러면 공개되기 전 되면 상당히 시시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근대적 퍼즐인 마술의 수법을 공개되기 전인데도 이미 재미없다고 느끼기 마련이란 말이죠. 응? 이게 바로 마술 등의 주요 레파토리인 서커스가 이제 완전히 사양 산업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주요 이유예요. 응? TV 드라마나 마술 등 자본주의적 상업 예술에서처럼 디자인도 비슷하죠. 디자인. 그래서 디자인 중에 하나를 골랐어요. 그게 뭐냐면 타이포그래피, 글자체죠. 의 경우에도 이건 상업적인 거니까 탈근대적 미스테리보다 근대적 퍼즐을 창의성의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중적인 대중적인 그 대중의 호응을 받아야 하는, 좀 더 쉽게 말하면 즉 대중이 예, 돈을 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상업 예술의 경우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아직도 근대 국가, 학교, 병원, 가족 등 응? 근대 체제가 주류인 상태이니까, 그지? 탈근대죠. 미스테리까지 응? 복잡해지면 살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근대적 퍼즐 정도의 수준에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최근 텔레비전이 어렵죠. 최근, 최근 영화나 TV 등 상업 예술이 어려움을 겪는 건 바로 근대에서 탈근대로 혁명적으로 시대 전환하는 상황이 되는 거래요.
그러니까 대중예술은 대중보다 한 발짝만, 발자국만 앞서 나가면 된다는 격언처럼. 근데 여긴 퍼즐보다는 조금 더 복잡하지만 그래도 아주 할근대적인 미스터리가 되지는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할리우드 영화가 해하는 이유입니다. 한국 영화도 마찬가지고 한국 영화들. 왜냐하면 근대적 영화 문법 따라 퍼즐로 만들면 너무 뻔한 서사가 되고 어, 국립 예술 영화처럼 최근대적 미스터리로 만들면 너무 어렵다고 안 보니까 말이지. 이게 현재 영화계의 응? 뭐라 그럴까? 몰라. 응? 응? 이 중간을 알아야 되는데 영화계는 왜 그래요? 영화계는 살근대적인 거는 공부를 안 하니까, 그지? 그러니까 그래서 필자가 교주의 영화 읽기 등 중에서 살근대적 미스터리 수법을 계속 검토하는 음, 상업 영화라도 도 어느 정도 살근대적인 일반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어? 그래서 공부를 해야 돼요. 영화 일들도 아주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음, 시절입니다. 어?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걸 하고 있어요. 그지? 어, 약간 독립예술 영화처럼 찍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 상업 영화인데도 이게 현재 상태예요. 그러니까 타포그래피 같은 거는 미스테리를 만들기 좀 어렵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렇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서 그게 여기도 나와요. 그 추론 AI 시대가 오니까 디자인은 어떻게 했어요? 이거는 근대적인 거니까 쉽게 대체되죠. 그래서 그 미국에서는 뭐 한 회사에서 30명씩 30%씩 잘린다 그러고 있더라고요. 타이포그래피의 일자 목표는 가독성 높이기겠죠. 우선 이게 지금 글자가 잘 눈에 들어 편하게 들어야 된단 말이죠. 디지털 시대엔 더 그러하다. 특히 아마존은 자사의 킨들용 맞춤 서체 부컬리가 눈의 필요를 줄이고 읽기는 속도를 높이기 때문에 더 편안한 독서를 유도한다고 홍보하는 거죠. 많은 브랜드가 로고 디자인에서 매끄러움의 극대화를 추구하는데 아메리칸 항공사, 뭐 지프, 타겟, 네슬레 도요타 등 모두 로고에 헬베티카 서체를 쓴다는 거지. 이건 되게 편안한 서체죠.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실험 결과에 따르면 정보 처리가 수월할수록 관심 유도와 기억 유지에 불리하다는 거예요. 쉽게 들어오면 쉽게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매끄럽지 않은 거를 대할 때 생각이 촉진되고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되는 이유를 왜 좀 약간 불편하면, 그러니까 약간이죠. 먼저 최소한으로 생각하며 에너지 소모를 최대한 줄이려 하는 천성적으로 게으른 인간의 뇌부터 생각해 보죠. 천성적으로 게으른 게 아니라 지름길을 빨리 판단해야 될 일이 많았으니까. 뇌가 하루에 의지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열량은 약 300kcal 칼로리밖에 들지 않는다는 거야. 이거는 겨우 초코바 한 개의 분량이라는 거야. 그럼 뇌가 이거 여기는 전제를 알아야 돼요. 이거는 300kcal 칼로리는 뭐냐면 그냥 유지하는 데예요.
우리가 하루에 사용하는 에너지의 3분의 1이 일을 우리가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되게 많이 쓰는 거죠. 엄청나게 많이 써요. 근데 유지 안 되면 300칼로리밖에 안 쓴다는 거죠. 그럼 내가 머리를 많이 써야 될 때가 많다는 거죠. 효율을 추구하는 뇌는 가능성을 엉터리로 짐작할 때나 타인을 즉각적으로 판단할 때 정신적인 지름길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지름길이란 게 뭐냐면 어, 이거 우리 뇌의 성능은 원시 시대부터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테니까 일단 전제하에 인류학이나 생물학에서는 어? 인류에서 뭐라 그러냐면 위험시로 예를 들면 갈대가 흔들리는 느낌을 받고 빨리 도망칠 수 있었던 혼조만 살아남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 후회가 지금의 인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름길이 중요하죠? 아니면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생각했으면, 이렇게 판단했으면, 이렇게 판단하면 큰 동물에게 있을 테니까. 이게 이제 그 지금까지 생물학이나 인류학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지름길이 그렇게 급하게 생각하는 거, 시스템 원으로 생각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판단이죠. 판단이 그 빨리 해야 될 때가 많잖아요. 위기일 때는. 지금 위기 상황이 너무 없는 현실이 됐으니까 그렇지만. 근데 이 지름길을 생각하는 거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속도를 높이는 게 아니라 생각의 단계를 건너뛰는 거죠. 갈 때 사자 이러고 도망치는 거죠. 여기서 삐뚤삐뚤한 사체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형태가 낯설고 가독성이 떨어지는 코믹 산체스의 가벼운 떨림은 우리의 의식을 깨우는 거죠. 적어도 평소와 똑같은 사고 패턴을 밟지는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올토는 복잡한 사체는 알람과 같은 잠깰 때의 알람이죠. 같은 역할을 한다. 정신적 능력을 추가로 동원해 그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눈의 피로를 줄이고 읽는 속도를 높이기 때문에 더 편안한 독서를 유도한다고 홍보하는 아마존의 킨들용 맞춤 세제 부컬리처럼 매끄러움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많은 브랜드 로고 디자인의 타이포그래피의 1차 목표는 가독성 높이기. 그러니까 읽기 쉽게 하기예요. 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정보를 처리를 수월하게 하여 관심 유도를 하게 하라는 거죠. 쓱 보고, 그래, 이거 보이게 하는 거죠. 어, 경영 판단을, 음, 경영 판단 오류를 유도한다고 다니엘 캐너먼이 조금 전에 내가 설명했던 것처럼 행동 경제학 관점에서 시스템 원이라 지적한 무의식 차원의 함정에 일부러 빠지게 하려는 거야. 누가? 소비자가. 소비자가. 응? 그래? 소비자들이 일부러 빠지게 하려는 거야. 일부러 빠지게 하고, 이거 그러니까 쉽게 탁 보이게 하려는 거야. 일부러 빠지게 하려는 거란 말이죠. 모두 로고에 헬베티카 서체를 쓰는 아메리칸 항공, 뭐 지프, 타겟, 네슬레, 도요타의 목적은 뭐겠어요? 이 사람들 목적은 소비자의 판단 오류를 유도하는 거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다른 브랜드와 객관적으로 비교할 대상 기업이잖아요. 그거를 불필요할 정도로 친숙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거죠. 아메리카노 다른 항공사도 있는데 비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메리카노 보고 이거 좀 아는 거야 내가 이렇게 되는 거죠. 궁금증에 시달리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수용하게 하려는 거. 그래서 그런 처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아는 것처럼 사실 비행기 처음 탈 때인데도 말이죠. 그죠? 비행기 타본 적이 없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가독성 높이기에 성공한 헤베티카 서체의 관심 유도 효과는 그러니까 뭐랑 비슷해요? 어떤
가능성을 엉터리로 짐작할 때나 타인을 즉각적으로 판단할 때처럼 생각의 속도를 높이는 게 아니라 생각의 단계를 건너뛰려는 정신적 지름길에 의지하는 다니엘 캐너먼의 시스템 1을 닮았던 거죠. 그러니까 일부러 시스템 1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거꾸로. 이거는 다른 그래서 일부러 그걸 쓰는 거예요. 왜 그걸 쓸까 싶은데 삐뚤빼뚤한 서체인 형태가 낯설고 가독성이 떨어진 코믹 산체스의 가벼운 떨림은 우리의 의식을 깨우며 적어도 평소와 똑같은 사고 패턴을 밟지는 못하게 한다라는 연구 결과. 이건 뭐랑 비슷해요, 이거는. 다니엘 캐너먼의 시스템 2 효과의 사례 설명하고 같죠. 그러니까 TV 드라마, 마술, 타이포그라피의 매력은 다 어디서 나와요? 근대적 퍼즐에서 비롯하는 거. 이에 관한 그리고 또 신경과학적 연구 결과도 있어요, 여기에. 조레라가 그걸 소개를 해요. 이 같은 뇌의 추가적인 활약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파리에 있는 꼴레즈 드 프랑스의 신경과학자 스타니슬라스트에는 신경해부학적 관점에서 읽기라는 행위를 조명한 바 있다.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인간의 뇌에는 단어를 파악하는 두 개의 뚜렷한 경로가 있다는 것. 그중 하나가 복축 경로, 복은 배예요. 배로 지나가는 경로가 하나 있는데 앞쪽으로 그러니까 빠르고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글자가 보이면 즉시 그걸 단어로 전환해 의미로 파악하는 거예요. 아, 뭔 뜻이야? 하고 알게 되는 거죠. 되뇌 설명에 의하면 복축 결로는 익숙한 서체로 쓰인 글을 볼 때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되뇌 피질 중에서도 시각 단어 형태 영역에 의지한다는 거예요. 시각으로 다해는 단어들을 그냥 쑥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문장을 읽을 때 우리는 이 빠른 고속도로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런 결과 글을 읽는 일은 힘들지 않고 수월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적혀 있는 상징들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읽는 건 전혀 아니죠. 근데 우리가 읽는 건 지금 읽고 있는 거는 이해가 어려운 단어나 낯선 처체 때문에 문장에 주의를 기울여야지. 이건 지금 어렵죠. 지금 하는 글들이다. 이건 두 번째 경로, 배측 경로 등. 실험에서 드웨는 글자의 방향을 거꾸로 하거나 엉뚱한데 쉼표와 세미콜론을 찍는 듯 다양한 방식으로 이거 혼란스럽단 말이죠.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배치 경로를 활성화시키는데 기존의 과학자들은 글을 능숙하게 읽을 줄 알게 되면 배치 경로는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드웬의 결과에 의하면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매끄럽지 않고 낯선 글을 대할 때 우리가 글을 읽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걸 알렸다. 갑자기 눈앞에 적힌 단어를 고도로 의식하며 문맥을 이해하기 위해 좀 더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어려움이 관심을 쏟게 한다는 거예요. 뇌도 에너지를 많이 쓰는 거죠. 그러니까 헬베티커스의 매끄러운 글이 아니라 코믹 산체스의 가벼운 떨림을 유도하는 낯선 글. 요 세체만 조금 달라도 어려움이 관심을 쏟게 하니까 갑자기 눈앞에 있는 단어를 고도로 의식하며 문맥을 이해하기 위해 좀 더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글을 쓸 줄 아는 인간의 뇌에는 단어를 파악한 두 개의 뚜렷한 경로가 있다고 신경해부학적 관점에서 일기라는 행위를 조명한 신경과학자 스타니 슬라스 드웬의 시스템은 뭐하고 똑같아요. 다니엘 카나만의 시스템 1과 시스템 2의 신경과학적 해석 같아요. 그치? 그리고 빠른 속도로 고속도로처럼 적혀 있는 상징들에 대해 고민하지 않고 글자가 보이면 그걸 단어로 전환해 의미로 파악하는 복수 경로는 뭐 같아요? 빠른 정보만 찾으면 일시적 오류를 벗어나 명확한 정답을 찾을 수 있다는 근대적 퍼즐이잖아. 그러니까 다니엘 카나만의 시스템 1이 스타니슬라브 드웬의 복축 경로, 그다음에 근대적 퍼즐 형식. 다 만나는 것 같죠? 그리고 글자의 방향을 거꾸로 하거나 엉뚱한데 쉼표나 세미콜론을 찍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가 어려운 단어나 낯선 서체 때문에 문장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때 동원되는 배치 경로는 뭐랑 비슷해요? 근대적 세계관에서 혁명적 사고 전환을 요구하는 탈근대적 미스테리라기보다 근대적 퍼즐에 가깝단 말이죠. 응?
그러니까 근대 담론의 개선과 개혁의 길 같아요. 이건 또 뭐랑 비슷하냐면 다니엘 카네만이 아까 노이즈에서 행동 경제학의 관점에서 다국적 기업의 경영 판단을 개선하거나 개혁하려는 작업하고 맞먹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뭐야? 근대적 퍼즐의 차원에서 머무는 거죠. 탈근대적 미스테리 이 세계관으로 혁명적으로 전환해야 답을 찾을 수 있을 현 시대의 과학하고는 거리가 멀게 느껴져요. 그 연구가 이번 시대에는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신경과학자 스타니슬라스 드웨인이나 그 행동과학자 카닐 카나만 등이 근대 학문의 담론 체제 내부에 안주하는 한 기후 재앙을 비롯한 그 근대 사고방식에서 황골탈퇴해야 이룩할 수 있을 한글대 시대의 다양한 문제 해결책 제시에는 미흡하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다 시스템 2 같고 뭐 뭐 배치 경로 같은 거 갖고 해결할 수 없다는 거. 그렇죠? 근대적 퍼즐의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능적 고착의 인지 편향에 의한 예측 오류분만 해결하면 명확한 정답을 찾을 수 있으리라는 근대 퍼즐 풀이 방식의 실험적 사고, 실험과학적 사고가 그죠? 현실에 더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근대에서 탈근대로 본격적으로 전환하기 시작한 1960년대 이후는 뚜렷해졌지만 지금은 어때? 이제 21세기에 들어와서는 보편적 진실이 되었다. 그건 거의 그냥 뭐 진실이에요. 근대적 퍼즐은 안 돼요. 정답 하나만 찾으면 고쳐지는 게 뭐가 있어요, 세상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류 하나만 찾으면 해결되는 문제가 뭐가 있나? 아무것도 없어요. 대학 입시? 뭐가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집안 문제? 다 아니죠. 그 중에 하나, 자기도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조던에너도. MLB나 NFL 등 프로스페츠의 드래프트에서 겪는 정보의 한계를 하나의 사례로 들고 있어요. 근데 퍼즐의 한계로. NFL 팀들이 무지를 인정한다면 그에 걸맞게 작전을 수정할 수 있을 것이다. 스카우트들의 의견을 걸러서 듣고. 우리나라도 그렇죠. 외국인 투수 왔는데 엉망인 선수 많죠. 잘 골라온 건데. 대학 시절의 성적은 NFL의 활약과 연관성이 미미하다는 걸 기억하면 된다. 하지만 NFL 팀들은 여전히 가장 훌륭한 선수를 가려낼 수 있다고 믿는지 좀 더 높은 순위로 선수를 선발할 권리를 얻기 위해 주기적으로 트레이드업을 한다. 그러니까 뭐 돈도 더 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 순위 올라가자 뭐 이런 거. 원흉은 뭐냐면 정보로 증폭된 과신이다. 각 구단은 유망주에 대해 자신들이 내린 판단이 정확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특히 방대한 데이터와 분석이 축적된 경우 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이런 정보들은 미래를 예측하는데 별 효과가 없고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타인을 평가할 때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편견과 맹점에 갇혀 있을 가능성이 거의 100%다. 믿을 수 없다는 말이죠. 메시와 세일러도 지적했듯이 문제는 미래의 성적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의사 결정권자들이 그걸 예측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잘 모른다는 것이다. 프로스포츠에서 드래프트 정보의 한계는 심각한 수준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NBA나 MLB 같은 여타 프로 스포츠 리그도 유망한 신인을 가려내는데 애를 먹고 있다고 한다. 구단 측에서는 보도의 통계 기법 어지러울 정도로 동원해가며 신인들의 실력을 측정한다. 이 통계학과 교수들이 동원돼서까지 해요. 몇 년 동안 관찰하고 과학적으로 평가한다. 또 경제학자는 말한다. 경제학자가 다 껴있어요. 풋볼 구단은 선수들의 실력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신입사원을 뽑는 대부분의 다른 회사보다 확실히 유리하다. 자료들이 많잖아요. 걔네들 학생 때 뛴 거가 많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특수한 분야에서조차 인간이라는 수수께끼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었다. 그래도 희망은 있다. 비결은 타인에 관한 한 우리는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다. 이엔 포스터의 소설 이론을 빌려오자. 신인 선수는 훌륭한 소설의 입체적 캐릭터로 간주하고 그들에게 우리가 모르는 우리의 허를 찌르고 당혹감을 선사할 재주가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다. 자신이 뭘 모르는지 아는 것이 훌륭한 풋볼 경영진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아닐까 싶다. 뉴 잉글랜드 패트리어츠의 빌 벨리치 감독의 예를 들어보자. NFL 드래프트판에서 빌 벨리치의 필살기는 트레이드 다운이다. 트레이드 다운이 뭐냐면 높은 순위에 선택할 수 있는 유망주 선수를 그보다 전망이 떨어진다고 평가받은 여러 명의 선수와 맞바꾸는 거예요. 구단이 신뢰할 만한 인재 판별력을 갖추었다면 이는 좋은 작전이 아닐 것이다. 미래 슈퍼스타를 포기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선수들의 실력을 예측하는 게 그토록 어렵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슈퍼스타인 톰 브레디는 2000년 드래프트에서 199순위였다. 좀 더 많은 선수를 확보하는 것이 오히려 더 영리한 작전이겠죠. 벨리치겐 드래프트가 도박에 가깝다는 사실을 안다. 여기서 돈을 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최대한 많이 베팅하는 것이다. 그의 결정적인 무기는 풋볼 선수를 둘러싼 미스터리를 해결한 게 아니라는 것. 미스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생대한 데이터와 분석이 축적된 유망주들에 대해 자신들이 판단이 정확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정보들은 미래를 예측하는데 별 효과가 없고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타인을 평가할 때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편견과 맹점에 갇혀 있을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그런데도 소위 명확한 정답 같은 정보로 증폭된 과신으로 NFL 팀들은 여전히 가장 훌륭한 선수를 가려낼 수 있다고 믿는지 좀 더 높은 선수로 점수를 선발할 권리를 얻기 위해 주기적으로 트레이드업을 합니다. 각 구단의 의사결정권자들이 미래의 성적을 예측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는 기업체의 직감적 경영 판단의 오류 가능성을 지적한 다니엘 캐너맨 시스템 1이란 말이죠. 오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는 틀리지 않을 거다. 다니엘 카너만의 권고대로 시스템 1의 본능적 경영 판단의 오류 가능성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시스템 2의 태도, 즉 타인에 관한 한 우리는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드래프트가 도박에 가깝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여기서 돈을 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최대한 베팅을 많이 하는 것임을 경영 판단에 적용하는 UL 잉글랜드 패트리어츠의 빌 벨리치 감독의 트레이드아웃, 즉 높은 순위에서 선택할 수 있는 유망주 선수를 그보다는 전망이 좀 떨어진다고 평가받은 여러 명의 선수와 맞바꾸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저간의 사정을 조나레르는 미스테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라고 설명해요. 그러니까 예측 오류만 해결하면 명확한 정답을 찾을 수 있다고 믿는 응? 드래프트가 근대적 퍼즐이라고 믿는 의사결정권자들의 경영 판단이 시대착오적이라는 점에서 이 시대착오적이죠. 그게 뭐야? 탈근대적 미스터리의 필요성을 부각하는 사례. 드래프트라는 미스터리의 바다에서 즐겁게 헤엄치려는 벨리치 감독의 좋은 성과는 다른 구단 의사결정권자들이 드래프트라는 과제가 탈근대적 미스테리가 아니라 근대적 퍼즐이라고 믿는 한 계속되겠죠. 유일하게 이 다른 방식으로 택하니까. 근대적 퍼즐의 해결 방식, 즉 예측 오류만 알면 정확한 정답을 도출할 수 있다는 근대 세계관이 이제 완연히 도래한 8근대 시대에도 완연히 도래했는데도 지배 계급이든 계속 주도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이런 식의 오독은 비극이다라는 조라레로의 경고처럼
심각한 사태를 예상하게 하는 곳곳에서 있어요. 곳곳에 개인이나 가족이나 작은 소규모 집단이나 큰 집단이나 폴의 사망설 이거 비틀즈의 폴이죠. 폴 맥카트니 파타임 라디오와 라디오 지대와 장난꾸러기 대학생으로 시작된 업적이 없는 헛소문이었단 말이죠. 폴이 죽었다는 헛소문이 레넌이 죽었죠. 살해됐죠. 그래서 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바이러스처럼 번진 사건은 모호성 기피 성향의 어두운 측면을 드러낸다. 불확실성을 피하려는 인간의 선향이 보이니치 필사본테처럼 완전한 오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그렇기에 폴 맥카트니 사망설은 지나치게 과열되고 나는 매스미디어, 사람들의 모호성 깊이 성향 간의 관계를 경고하는 사건으로 지금도 거론된다. 입실렌티와 톰과 그의 추종자들에게는 페이스북이나 레딧도 없었다는 거예요. 기껏해야 라디오 방송사와 대학교 교지와 신문 광고가 전부였던 거죠. 그럼에도 그들은 이 뭔지 모를 가사를 의미를 해석해냈다고. 당신이 이게 무슨 뜻인지 알 필요가 있다고 전 세계 사람을 설득하기에 충분했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오독은 비극이다. 비틀즈의 노래 가사에 담긴 진정한 의미는 정답은 하나도 아니며 여러 가지 해석이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이고 심지어 존 레논조차 에그맨이 뭔지 그 아이들이 컴프레이크를 깔고 앉아서 밴을 기다리는 이유가 뭔지 설명할 수 없었다. 설명한 것이 더 쉽죠 분명히. 우리가 화이트 앨범과 제이디 셀린저와 윌리엄 섹스피어의 소네트를 계속 다시 듣고 읽는 이유는 신탁처럼 해석해야 되는 메시지 때문이 아니다. 이건 근데 퍼즐이죠. 그보다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에서 오는 쾌감, 탈근대적 미스터리죠. 때문이다. 작품 속의 진리는 살아있고 계속 바뀌고 있다. 우리처럼. 예술은 거울이다. 장난에서 시작된 어처구니 없는 헛소문이 바이러스처럼 번진 사건은 도날 에러가 설명하듯 인간의 모호성 깊이 성향의 어두운 측면을 드러낸다. 좀 모호한 설명이에요. 그것보다는 탈근대 시대가 되었는데도 근대 담론이 지배적인 상황이어서 언론 등 공정태 담론 형성 과정에 신뢰성이 하락했기 때문이란 말이죠. 폴 맥카트니의 사망설은 여러 면에서 오바마의 출생지를 부인하고 9.11 사건의 음모론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수천만 명에 달하는 오늘날의 대량 허위 정보 시대를 향한 조기 경보였다는 공동체 신뢰 위기의 현실을 드러내려가 본문이 아니라 각주로 처리했단 말이죠. 왜 각주로 이게 되게 중요한 본문 내용인데 각주로 처리한 이유는 조라레러가 왜 신탁처럼 해석해야 하는 메시지 같은 근대적 퍼즐이 아니라 무궁무진한 가능성에는 쾌감을 주는 탈근대적 미스테리에 관한 연구에 초점을 맞춰야 했는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기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뭐가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이거 참 중요한 얘기인 게 최근에 무슨 일이 있냐면 필터 버블 현상. 이 정치적으로 제일 힘든 중요한 얘기인데 인터넷 알고리즘에 의해 자신의 관심사에 맞게 제공되는 정보에만 의존해서 사용자가 자신만의 거품에 가둬지게 되는 게 피터 버블인데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했어요? 미국에서 깡패 트럼프가 자신이 얼마 전에 부인했던 바로 그 민주적 선거 절차에 의해 대통령으로 선출돼요. 그리고 선출되니까 입 다물고 있어요. 깡패지 뭐. 10만 명 이상 전사한 것으로 추정하는 등 2차 대전 이후 최대 사상자를 초래한 거의 무의미한 우크라이나 침략을 러시아 국민 대다수가 대부분 지지하고 있어요. 그것도. 그렇게 많이 죽는데.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래서 UN 등 외교 채널이란 비군사적 방식에 의한 국제적 갈등에 관한 이기 관리 능력. 이게 옛날에 있었다고. 예전도 아니에요. 한 10년 전에 있었다고. 지금은 유엔이란 얘기가 나오지도 않잖아. 인류 공동체가 상실해서 미국과 중국이 싸우면요. 막을 사람이 없어요, 이제. 미국과 소련이 싸워도. 핵전쟁이 나도. 인류 멸절의 위협인 기후재앙은 물론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파멸적 3차 대전의 위협을 방치하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유엔이 언제 생겼냐면 유엔은 2차 세계대전 이후, 1차 세계대전 이후, 2차 세계대전 이후, 2차 대전 이후 세계 여기 갈등을 평화적으로 외교적으로 해결하려는 국제기구 탄생했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 행위가 6.25 전쟁의 한국 전쟁의 전 세계의 전 세계 국가의 군 국방력이 참여해서 어, 그지? 한국이 전쟁에서 이기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엔군이라는 게 있었다고 유엔군 즉 유엔군 그런데 현재는 유엔군이 유명 뭐지 그냥 저 팔레스타인 그래서 이스라엘과 최근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휴전 상황 휴전 어, 이 선언되었는데 미군이 파견되고 있어. 유엔군은 없어진 거야 이제. 이는 세계적인 갈등 상황에서 어, 평화적으로 비군사적으로 중재한 그 기구가 현재 없다는 말이고 그러니까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도 막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져 버린 거죠 이제. 그지?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엄청난 얘기예요. 아무도 얘기를 안 해, 근데. 언급도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위기인데. 소련이 이래서, 그렇게, 그래서 소련이 우크라이나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침공한 것이고, 지금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베네수엘라를, 베네수엘라, 침공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정당한 전쟁인지, 그리고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아니,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관세를 25% 했다가 100% 금방 구워도 아무 말도 못하고 음, 음, 몇번 지금 내버렸어. 어? 무질서 상태가 된 거지. 어? 심각한 얘기인데 아무도 말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대적 퍼즐에 이게 지금 그러니까 지금 한가하게 이나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평화를 주고 사라졌기에 심각한 토론이라고 하지 않았지? 응? 지금 아주 심각한 토론이라고요. 응? 마술 얘기하고 뭐 퍼즐 얘기하고 그러니까 되게 쉬운 얘기 같지만
실상은 되게 심각한 얘기라고 보십니다. 그러니까 근대적 퍼즐의 한계를 자각했지만 밝은데 담론에 기초한 미스터리의 필요성을 알지 못했다. 이거가 지금 심각한 얘기예요. 이거 모른다는 게 문제란 말이죠. 그게 공포 영화의 설명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이 블레어 워치는 두 편의 후속작과 수많은 아류작을 낳았다. 우연히 발견된 녹화 테이프라는 설정은 파라노멀 액티비티 시리즈에서 글로벌 클로버 필드에 이르기까지 공포 영화의 단돌 소재가 되었다. 이 스타일의 선풍적 인기를 얻게 되다니 아이러니하죠. 우리는 돈도 없었고 무서운 영화들이 더 이상 무섭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내린 선택이었는데 말이죠. 우리의 비전문가적인 접근이 이제는 전통이 되었다. 괜히 말했다. 이것이 성공적인 예술 작품의 운명이다. 클리셰가 될 때까지 모방되는 건 말이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보는 이의 비위를 맞추려고 애쓰는 콘텐츠로 가득하다. 물론 그런 콘텐츠가 우리에게 재미와 오락을 선사하지만 휘발되기에 십상이다. 반면 세상을 뒤흔드는 작품은 법칙을 깨부수고 판을 뒤집는 전복적인 매력을 지닌다. 그런 예술은 X를 예상하도록 훈련된 우에게 Y와 Z를 보여준다. 이런 전략이 블레어 워치 프로젝트처럼 혼란스럽고 매력적인 작품을 탄생하게 한다. 이 장의 주제는 전복적인 매력이다. 규칙이란 규칙은 죄다 벗어나 우리의 주의를 자극하고 사고를 발전시키는 어려운 예술이 주는 뜻밖의 효과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 한다. 이런 매력은 처음에는 불편하게 느껴질지도 모른다. 프레디 크루거가 등장하고 예측 가능한 결말을 맞이하는 좀 더 평범한 이야기가 그리울 수도 있다. 이런 불편한 감정은 실패의 징조가 아니다. 미스터리한 매력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증거다. 근대적 퍼즐에서처럼 설명한 것이 더 쉽다라고 하지만 탈근대적 미스테리가 제공하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에서 오는 쾌감을 알고 있으면서도 공포 영화 블레어 워치를 분석하는 도구로 조나레러가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소위 성공적인 예술 작품의 운명인 소위 전문가적인 관습을 어긋나는 비전문가적 접근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자세히 해설해 주지 못해. 그냥 그렇다고 말해버려요. 그러니까 미스테리의 요소 중 하나가 지금 여기 얘기하듯이 전복적인 매력이 주는 불편한 감정이 이게 뭐예요? 이게 실패의 징조가 아니라 그지? 미스테리한 매력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도라레가 주장하지만 왜 그런지 어떤 건지 설명 안 해요. 예를 들면 법칙을 깨부수고 판을 뒤집는 전복적인 매력을 지닌 세상을 뒤엎는 작품이 규칙이란 규칙은 죄다 벗어나 우리의 주의를 자극하고 사고를 발전시키는 어려운 예술이라서 모방은커녕 이런 게 있으면 배척되기 쉽다는 걸 고려하지 못해. 이게 모방되지 않아요. 이렇게 어려우면. 그래서 상당히 잘못됐어요. 블레어 워치는 클리셰가 될 때까지 모방되는 근대적 퍼즐을 주로 사용했다면, 그지? 그거는 나중에 검토할 디킨스의 시처럼 지금까지도 수수께끼처럼 취급되는 어려운 예술의 경우에는 탈근대적 미스터리 관점에서 검토해야 된다는 구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공포 영화는 근대적 퍼즐이었단 말이죠. 이 조나 레러가 근대적 퍼즐의 한계를 자각하지 못하고 탈근대적 미스터리와 혼용하는 최악의 사례가 있는데 사랑에 관한 부분이에요. 이건 좀 최악이에요. 상관관계는 분명했다. 커플들은 자아가 확장되는 기분을 느낀 날 성욕을 훨씬 많이 느꼈고 이로 인해 성적 행동도 34% 증가했다.
그런가 하면 성관계도 훨씬 재밌어졌다. 그뿐 아니라 욕구 증가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면서 관계의 만족도도 꾸준히 높아졌다. 자아 확장의 긍정적인 효과는 미스테리에 뿌리를 두고 있다. 프로이드는 성욕 감소를 필연적인 현상으로 간주했지만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서로의 새로운 면모가 드러나는 활동을 함께한 커플은 성욕에 다시금 불이 붙었다. 새로운 활동을 통해 나 자신이 몰랐던 측면을 발견하고 나의 파트너가 입체적인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된다. 그리하여 호기심이 유발되고 이로써 리비도가 분출되는 것이다. 타인이 수수께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면 우리의 행동은 달라진다. 파트너의 요구사항과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는 전보다 괜찮은 연인이 된다. 섹스 횟수도 늘어난다. 공감 능력이 발달하고 마음이 너그러워지며 친구나 모르는 사람들을 판단할 때 나를 판단할 때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인간은 복잡하다. 나 자신도 알 수 없는 존재다. 설령을 예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깨달음이 이것뿐이라도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연구 주제가 극도로 협소한 실험과의 관점에서라면 그거는 괜찮아요. 섹스 횟수의 증가가 커플들의 만족도가 높아진, 관계 만족도가 높아진 증거로 제시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그대로 수용하는 존 아렌의 인문학적 설명은 끔찍해요. 나의 파트너가 입체적인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호기심이 유발되고 이로써 종종 리비도가 분출된다는 설명이 섹스 횟수의 증가를 사랑이 심한 결과라고 주장하는 생물학적 연구를 위한 것이라면 이것도 뭐 만족스럽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지만 사랑이란 미스터리에 관한 담론에 관한 거라면 이건 심각한 실수라고요. 과학 사랑하는 사람과 몸 파는 여자의 관계랑 비슷한 거죠. 그걸 같이 보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과학 실험에서 얻은 쥐나 유인원 등의 동물적 본능 차원, 동물적 본능 반응에 관한 연구 결과로 인간 행위를 추론하는 경우가 많죠. 과학에서는. 이거 그런 경우 많아요. 쥐 실험한 다음에 그걸 인간에 적용하죠. 근데 인간의 차원에서라면 나의 파트너가 입체적인 존재라는 걸 깨달았는데 그런 깨달음이 섹스 행위로 곧장 이어지는 리비도 분출이 그것의 가장 중요한 현상이라고 설명하고 말 수는 없어요. 사랑이란 인간관계에서는 섹스란 육체적 차원만 있지 않고 고백이나 대화란 정신적 차원은 물론 열정이란 감정적 차원을 넘어서 영적 교류의 차원까지 승화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파트너가 입체적이라는 걸 깨닫는 것이 육체적 섹스의 차원에서만 유의미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저급한 과학적 인식 체계에서만 가능할 너무 동물적인 생각. 섹스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감정과 영적 교류의 대화에 눈을 떠서 나의 파트너가 입체적인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하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섹스 횟수 등 리비도라는 육체적인 차원을 포함하여 정신, 감정과 영성 차원에서 타인이 수수께끼라는 걸 인정하는 자아 확장의 긍정적 효과, 즉 인간, 타인, 연인을 근대적 퍼즐이라 보지 않아서 공감 능력이 발달하고 마음이 너그러워지며 친구나 모르는 사람을 판단할 때 나를 판단할 때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게 하는 거죠. 그지?
인간은 나 자신도 알 수 없는 복잡한 인간이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인간이 탈근대적 미스터리라는 임을 깨닫는 지혜는 예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깨달음이라 해서 비롯한다고 할 수 있어요.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수학적 의문으로 조라레가 의견을 제시하지만 예술이란 탈근대적 미스테리, 즉 시적 상상력의 힘이야말로 현 탈근대 시대의 가장 중요한 도구이며 조라레가 이 책 지루하면 죽는다를 쓰게 한 동기이고 어? 자기도 이것 때문에 책을 썼단 말이죠. 그리고 필자가 그 책을 자세히 읽는 이유일. 음, 탈근대적 미스터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겠죠, 이제. 조란 레너도 미스테리를 연구하면서 근대적 퍼즐 관념만으로는 현재의 삶을 이해하는데 설명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단지 근대에서 탈근대로의 혁명적 전환이나 역사적 역사의식도 없고 또 데리다 등 사상가처럼 이론적 틀이 없었던 거죠. 이 두 개가 없으니까 지금 세상이 바뀌는구나 하고 이 이론적 틀이 없으니까 근대적 퍼즐과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탈근대적 미스테리의 추려성을 뚜렷하게 자각하여 자신의 미스터리 이론에 적용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례가 너무 많아요. 미스터리 박스의 등장이다. 조지 루카스의 스타워즈에서 관객을 냅다 미지의 내동댕이 체계로 내동댕이 쳤던 것처럼 J.K. 롤링도 설명을 생략하며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제1은 픽션을 읽는 거예요. 그런데 세 페이지만 읽어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것 같은 책이나 시나리오가 많거든요. 하지만 해리포터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계속 책장을 넘기게 되더라고요. 롤링이 미스터리 박스를 구상한 건 우연이 아니었다. 그는 인터뷰에서 탐정 소설의 기본 구조에 따라 해리포터 시리즈를 집필했다고 밝힌 바 있다. 롤링은 이렇게 말했다. 제 생각에 해리포터는 변형된 추리물이에요. 롤링은 해리포터 시리즈를 완결한 이후 다른 필명으로 성인을 위한 탐정 소설을 출간했다. 그걸 되게 쓰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훌륭한 미스터리 추리물이 그러하듯 해리포터 시리즈를 이끌고 가는 강력한 동의는 미지의 무언가다. 그것은 마법사의 돌을 찾는 악당의 정체가 되기도 하고 최후의 호크룩스가 숨겨진 곳이 되기도 한다. 롤링은 특정한 용의자로 범인을 몰고 가다가 범인은 스네이프인 게 분명해. 에가사 크리스트 두갈 반전을 선사한다. 퀴럴이 죽음을 먹는 자였어. 해리가 최후의 호크룩스였어. 나중에 되짚어보면 단서는 모두 공개되어 있었다.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이다. 이 놀라운 반전은 3인칭 제한적 전지적 시점이라는 방식 덕분에 가능한데 이것 역시 롤링이 탐정 소설에서 차용한 것이다. 롤링은 3인칭 시점으로 동장인물들을 소개하지만 해리포터의 화자는 해리포터가 아니죠. 작중 화자는 등장인물처럼 시야가 좁고 제한적이다. 덕분에 작가는 엉뚱한 용의자와 여타의 예측 오류로 독자를 속여가며 미스터리를 이어나갈 수 있다. 독자들과 해리는 알고 있는 정보의 양이 비슷한데 해리도 정보가 많지 않다. 이와 같은 미스터리 박스의 효력은 일시적이다. 결국 우리는 고양이가 미네르바 맥고나걸 교수이며 볼트모트가 퀴럴의 뒤통수에 숨어 있었다는 걸 알게 된다. 한 작품이 단순한 미스터리 박스에서 나아가 한계 없는 게임이 되려면 마지막까지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가 필요하다. 여러 번 읽어도 다 헤아릴 수 없는 모호함과 비밀이 남아 있어야 한다. 스타워즈의 조지 루카스 감독이 해리포터의 매력과 비교하며 세 페이지만 읽어도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 것 같은 책이나 시나리오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근대적 퍼즐조차 없어서 독자의 호기심을 전혀 자극하지 않는 작품을 말하는 거죠. 반면에
제 생각에 해리포터는 변형된 추리물 이야기를 올링이 말하듯 아서 코난 도일의 셜록 홈즈 시리즈나 에가사 크리스티의 어, 에르킬 푸아로 함정이 설계가 되는 함정 소설의 기본 구조에 따라 미지의 무언가가 시리즈를 끌고 나가는 강력한 동인이 되는 거죠. 함정 소설 그렇죠. 그러니까 후더닛이라고 그러죠. 누가 했지? 누가 한 거지? 라는 게 탐정소설이라고 할 때 후더닛이라는 용어도 있죠. 3인칭 제한적 전지적 시점이라는 서술각시 덕분에 작가는 엉뚱한 용의자와 여타 예측 오류로 독자를 속여가며 미스를 나갈 수 있다라고 조라 레러가 설명하듯 해리포터를 비롯한 탐정소설은 대개 근대적 퍼즐의 서사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근대적 퍼즐로는 설명이 부족해지는 탈근대적 미스테리가 지배적인 사실이라는 현실, 시대라는 현실을 자각하지 못하니까 왜 이런 판단을 내는지 설명은 못해요. 자세히 설명은 못해요. 왜 갑자기 이거지? 그렇지만 조란 에러가 주장하듯 이와 같은 미스터리 박스의 효력은 일시적이란 말. 왜? 근대적 미스터리, 근대적 퍼즐이니까. 그래서 이제는 한 작품이 제대로 된 한 작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근대적 퍼즐인 단순한 미스터리 박스에서 나아가, 그지? 탈근대적 미스터리인 여러 번을 읽어도 다 헤아릴 수 없는 모호함과 비밀이 남아있는 마지막까지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가 돼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도라 레너의 지루하면 죽는다의 매력은 폴드만이 문문과 통찰력에서 예견했듯 자기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면서 탈근대적 통찰력을 발휘하는 부분에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걸작은 스포일러로 위협하지 않는다는 항목에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 읽을 거예요. 길지만 이용할 가치가 있어요. 이거가 제일 중요한 부분 같아요. 어떤 컨텐츠가 한계 없는 게임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 바로 스포일러 유출이다. 그래서 피자가 이 교수의 영화 이렇게 를 하면서 스포일러 걱정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제적 퍼즐로 해결할 수 작품 어, 취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거 안 해요. 그냥 정답, 명확한 정답이 퍼즐만 해결되는 문제만 가지고 있는 이유는 대한 이렇게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건 안 하고 그래서 복잡한 영어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포일러 뭐 이건 스포일러한테 뭐 이런 얘기 안 하고 다 말해요. 다 모조리 다 설명하고 말한다고 자세히. 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9살짜리 열렬 독자에게 해리가 볼티모트를 물리친다고 알려보자. 그런다고 아이가 책을 덮을까? 극장에서 옆자리 관객에게 햄릿은 모두가 죽은 비극이라고 터뜨려보자. 그렇다고 그 사람이 자리를 박차고 나갈까? 대부의 주인공 마이클이 결국 가업의 뜻에서 덫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선포해보자. 그런다고 이 영화가 재미없어질까? 사실 스포일러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이게 타겟적 미스터리를 모르니까 훌륭한 예술작품이라고 말해요. 훌륭한 예술작품은 스포일러에 좌우되지 않고 관객의 정보에 얼마든지 노출되어도 상관없이 성립하는 한계없는 게임이다. 이것이 엔터테인먼트의 기본인 것을 우리는 자꾸 잊어버린다. 그냥 엔터테인먼트가 아니라 탈근대적 엔터테인먼트죠. 우리는 스포일러 경보가 쉴 새 없이 울리는 시대에 살고 있다. 혹은 사전 경고도 없이 스포일러를 남발하는 리뷰를 지뢰밭처럼 피해 다녀야 한다. 스포일러를 피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면 이야기가 재미없어지기 때문이다. 마지막에 공개되는 비밀이 해리포터의 재미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엎는 연구 결과가 있다. 스포일러의 파괴력이 생각보다 미미하다는 과학적 증거가 나온 것이다. 사이콜로지컬 사이언스의 실리 연구에서 조너선 레빗과 니콜라스 크레슨 펠드는 학부생 수백 명에게 12편의 서로 다른 단편 소설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충격적인 반전이 공개되었으니 거의 모든 시험자가 장르를 불문하고 서문의 스포일러가 공개된 버전을 좀 더 재미있게 읽었다. 결말을 모르는 게 묘미가 있는 줄 알았건만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긴장감이 오히려 읽는 재미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좋은 이야기를 더욱 훌륭한 이야기로 발전시키는 방법은 처음부터 스포일러를 공개하는 거였다. 이 연구가 접했을 때 나는 회의적이었다. 서스펜스가 느껴져야 몰입할 수 있지 않나? 스포일러된 인간의 직감이 이 정도로 틀릴 수 있나? 히스펠드는 나처럼 회의적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했다. 우리 연구 결과를 들려주면 연애 아우 믿지 않아요. 자기가 이런저런 작품의 스포일러를 당했던 억울한 사연을 들려주면서 말이죠. 하지만 근대 이전의 독자들이라면 크리스틴 펠트의 스포일러 연구가 놀랍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 비극에서부터 섹스피어의 희극에 이르기까지 수천 년 동안 결말이 예견된 이야기들이 대중문화의 토대를 이루었으니까 말이다. 호메로스의 청중은 트로이의 전쟁이 누군지, 그리고 아킬레스가 어떤 최후를 맞는지 알았고, 제인 오스틴의 독자들은 그의 작품이 결혼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다. 조지 루카스도 스포일러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스타워즈 새로운 희망이 개봉되기 1년 전, 그는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영어 알미에 데스스타가 파괴될 거라고 직접 밝혔다. 크리슨 펠턴이 이렇게 말했다. 장르 소설은 태생적으로 전개가 아주 뻔하죠. 하지만 셰익스피어가 끝이 좋으면 다 좋다라는 제목으로 내용을 밀리 알려줬다고 투덜댄 사람이 있을까요? 끝이 좋은 거죠? 희극이란 소리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면 이야기가 재미없어지기 때문에 스포일러를 피해야 한다는 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예측 오류만 해결하면 명확한 정답을 찾을 수 있다는 근대적 퍼즐 개념에 정확히 맞아요. 그러니까 기승전결의 리얼리즘 소설 구조를 중요시한다면 그러면 결말을 알면 안 되죠. 서스펜스가 느껴져야 몰입할 수 있지 않나라든가 스포일러에 대한 인간의 직감이 이런 게 틀릴 수 있지 않을까 화의적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근대에서 탈건대로 혁명적으로 전하는 혼란스러운 시대니까 근대적 독자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감수성을 무시하지는 말아야 돼요. 그래서 스포일러가 있으면 재미없는 거는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학부생 수백 명에게 12편의 서로 다른 단편을 보여준 결과인 스포일러가 스포일러의 파괴력이 생각보다 미미하다는 과학적 증거. 즉, 긴장감이 오히려 읽는 재미를 악영향을 미치니까 좋은 이야기를 훌륭한 이야기를 발전시키는 쉬운 방법은 처음부터 스포일러를 공개하는 거라는 실험적 연구 결과는 띠에 써먹는 거예요. 근대적인 서사 구조의 근본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1890년, 1920년대 모더니즘 운동 이후 혁명적으로 바뀐 현대 소설의 특징을 아는 연구자라면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근대적 퍼즐과 탈근대적 미스테리의 차이를 이론적으로 구별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니까 응? 이 사람은 그러죠. 그러니까 스포일러가 미스테리를 감소시킨다고 생각하지만 걸작의 경우에는 그 반대인 이유를 뚜렷하게 설명하지 못해요. 왜 그런 건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스포일러가 이야기의 재미를 망치지 않는 이유는 뭘까? 크리슨펠트에 따르면 상상의 세계의 위용이 불확실한 결말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가상 이야기를 보거나 읽을 때 우리는 의식적으로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갑니다. 불씨는 묻어두고 존재하지 않는 공간, 어쩌면 조차 않은 공간에 감정을 이입하기로 해요. 무슨 뜻인가 하면 외계인이든 용이든 뭔가 믿기로 마음을 먹으면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 안다고 해도 계속 몰입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우리가 가상의 세계에 빠져드는 비상한 재주를 발휘할 때면 스포일러가 힘을 발휘하지 못한단 말이다. 우리의 상상력은 생각보다 훨씬 강력하다. 그렇다면 어떤 이야기가 스포일러 때문에 더 재미있어지는 이유는 뭘까? 한 가지 가설을 제시하자면
스포일러를 알고 나면 작품 속에 더욱 중요한 미스터리에 관심을 돌릴 수 있기 때문일 수 있다. 코폴라가 대부에서 자막을 생략하여 인물들이 섬세한 연기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했던 것처럼 말이다. 혹은 해리포터의 경우를 보라. 스네이프의 정체를 알고 나면 우리는 그의 복잡한 동기를 자유롭게 생각해 볼 수 있게 된다. 평면적이든 숙적이 입체적인 인물로 둔갑한다. 크리스펠드는 이렇게 말했다. 스포일러로 인해 작품이 더 흥미로워지는 이유는 다른 모든 것을 더 의식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만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그 외에 다른 것, 우리의 가상세계를 유혹하는 그 알쏭달쏭한 디테일의 재미를 느낄 여유가 생기죠. 우리는 스포일러가 미스테리를 감소시킨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결작의 경우는 그 반대다. 플롯은 한계가 있는 게임이다. 모든 이야기는 시작과 중간과 끝이 있다. 하지만 이거는 근대적인 거죠. 어떤 작가들은 그 제한적인 구조 안에서 뭐 하나만 아르는 방법을 찾는다. 몇 번을 다시 읽어도 몇 번을 다시 보아도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을 제시한다. 제이슨 헬록은 말했다. 좋아하는 영화를 보고 또 보는 건 줄거리를 잊어버려서가 아니에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다시 봐도 경탄을 자아내는 장면이 있기 때문이죠. 항상 뭔가를 놓치는 것 같고 내가 이해한 것보다 훨씬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스포일러가 위협이 되지 않는 걸작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규정하지 못한다면 뭐가 걸작이야? 그러면 조나렐의 설명 구조가 지탱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이 아닌 각주에서 다음과 같이 스포일러라는 개념의 원천을 분석하는 주장을 조나렐라가 인용을 해요. 필자는 이 부분이 각주가 아니라 본문에서 전개돼야 할 미스터리 이론의 중추가 되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텍사스 A&M 대학교 센트럴 텍사스 캠퍼스의 앨런 레드먼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스포일러라는 개념 자체가 순수한 또는 순결한 텍스트가 존재한다는 근거 없는 믿음에서 비롯됐다고 한다. 우리는 성관계에 관한 구시대의 도덕적 발상을 영화에도 적용한다. 처음 이후에 뭔가를 잃어버린 셈이라고 말이다. 영화에도 적용되는 성관계에 대한 구세대의 도덕적 발상, 즉 여성의 순결이란 개념에서 드러나는 순수한 또는 순결한 텍스트가 존재한다는 근거 없는 믿음에서 스포일러라는 개념이 비롯됐다는 분석이 정확해요. 왜 그러냐면 예측 오류만 해결하면 명확한 정답을 찾을 수 있으리라는 근대적 퍼즐의 개념처럼 과거에 관한 노스텔지아와 미래에 관한 유토피아로 이어진 직선적 시간관이라는 근대 이념의 반영이기 때문에 스포일러가 이야기의 재미를 망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스포일러를 알고 나면 작품 속에 더욱 중요한 미스터리로 관심을 돌릴 수 있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근대적 퍼즐 방식을 가진 예술 작품이 더는 보편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안 많아요, 이제.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즉, 기승전결의 서사 구조를 가진 직선적 스토리라인의 근대 리얼리즘 소설은 행정소설처럼 예측 오류만 해결하면 명확한 정답을 찾게 하는 근대적 퍼즐처럼 구성되어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제임스 조이스와 버지니아 울프 등 19세기 말 모더니즘 이후의 근대 서사를 거부하는 현대 소설에서는 스토리라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포일러가 무의미해지는 거죠. 뭐 스토리가 뭔지도 모르는데 뭐 그지? 그래서 역설적으로 그 외에 다른 모든 것, 우리를 가상세계에 유혹하는 그 알쏭달쏭한 디테일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상상의 세계 위용이 불확실한 결말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거나 이의 상상력은 생각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히스펠트의 설명이 모호해요. 뭐야? 생각은 뭐고 상상은 뭐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거는 근대 소설과 현대 소설, 더 나아가 근대 예술과 현대 예술의 차이를 정확하게 구별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근대적인 퍼즐과 할근대적 미스테리의 차이를 뚜렷이 구박하는 걸작은 스포일러로 위협되지 않는다는 항목. 이게 어떻게 됐어야 돼요? 이게 미스테리 이론의 진정한 출발점이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못한 건 근대적 담론을 그저 단순한 생각으로, 예? 그리고 할근대적 담론을 그저 생상세계나 상상력이라 정의하기 때문에 그래. 이론이 없이 그냥 상상력, 상상 뭐, 그지? 코폴라의 대부나 해리포터가 걸작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라기보다 스포일러가 미스테리를 감소시키지 않는 탈근대적 미스터리가 예술 작품의 성공적 창작 원리라는 창작 원리 중에 하나라는 거. 지금 시대에는 탈근대적 미스터리가 꼭 필요하다는 거죠. 이 책이 독자에게 도움이 되려면 탈근대적 미스테리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의 설명, 뭐가 그러면 탈근대적 미스테리야? 라는 거잖아요. 조나 레너의 이 책에서 필자는 시적 상상력, 영성과 재미 등 3개의 요소를 추출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 요소들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여기까지.